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입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이 4월의 첫 경주마 오늘도 좀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4월에는 FOMC는 없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업들의 1분기 실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투자한 한 종목 한 종목 꼼꼼하게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4월이 아닌가 싶은데 이럴 때 딱 맞는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명콤비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민 본부장님 네. 오늘이 마지막 출연 아니세요? 어디 맞습니다. 뭐 좋은 데 가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제. 그게 아니라 좀 네. 쉼을 뒀다가 네. 또 몸 관리도 좀 하고.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도 돼요. 뭐 좋은 거 하신다고. 아니 뭐 네. 프로그램 뭐 집중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새로 뭐 진행하시는 게 있다고. 네, 네, 이제 네. 진행자로서 이제 새로운 도전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떠나시는 소회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떠난다라기보다 네. 뭐 PD분이나 우리 작가님 또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뭐 언젠간 또 다시 뭉쳐서 방송해야겠죠. 우리 이렇게 또 살짝 발을 또 이렇게 걸쳐 두시고 가시는 거예요? 항상 발을 걸쳐둬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박현상 차장님 네. 떠나신다는데 뭐 한 말씀 해주시자면. 제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네. 속 얘기는 이따가 끝나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정 너무 밝으신데. 알겠습니다. 네, 다사다난했던 1분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코스피가 그래도 1분기 한 10% 정도는 올라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이 첫날인데 오늘 좀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차장님부터. 일단 이게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오늘 시장은 극명하게 갈린 것 같아요. 네. 또 장중에 이제 유가 감산 소식부터 시작해서 환율이 갑자기 급등이 나오고 그러고 외국인 선물 1조 팔고 이러면 무섭잖아요. 근데 무서울 때 현장에 있는 저희 같은 경우에 이게 무섭다라고 저희 직원들이 얘기한 게 없을 겁니다. 아마도. 왜냐하면 이게 시장이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게 2차 전지가 됐던 오후에는 반도체 소부장도 이제 올라오고 아침에 밀렸었던 OLED 디스플레이 쪽도 올라오고 그럼 이 세 가지 섹터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 일주일 동안 강하게 매매했던 섹터거든요. 근데 그 섹터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은 일단 시장을 오늘 미국장이 약간 선물이 빠지고 있긴 하지만은 네. 아직은 비우호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가 맞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매크로 굉장히 열심히 보고 좀 걱정도 하고 매매를 해야 될 텐데 일단 오늘까지 오늘 저기 4월 3일 날 오후 현재까지는 일단 시장은 제대로 발동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4월 첫날이지만 여전히 코스닥이 좀 강세던데요. 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실전 매매를 볼 때 매 주의 첫날, 그다음 매 월의 첫날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시가가 정해지는 날인데 기술적 분석상 5개월 이평선 우에서 출발하느냐, 아니면 5개월 이평선 밑에 있다가 돌파하기 위해서 출발하느냐 그 차이점이 있는데 양시장 모두 일단은 5개월 이평선 우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오늘 뭐 앞서서 매크로 지표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런 변동성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오후에 또 하락 부분을 다 만회해주는 굉장히 강한 전형적인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4월 증시 한 달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주말에 지금 PC 물가가 모처럼 떨어져가지고 이제 연준이 금리 그만 올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사이에 또 지금 사우디죠. 사우디가 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유가 또 올라갈 만한 이슈죠. 오펙 플러스가 이제 하루 생산량 100만 배럴 줄이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는데 심각하게 봐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이거? 저는 이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네. 글로벌 정치경제학상 지금 중국과 미국의 대립각이 거세지고 있는 찰나입니다. 거기다 네. 이제 찬물을 끼얹은 것이 사우디가 이제 중국 쪽에 좀 붙는 그림이 양성이 되고 있고 네. 러시아와 중국, 사우디와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가 이제 엄포를 놓는데 위안화로도 결제할 수 있다. 달러로만 결제 하지 않는다. 이런 엄포를 내고 있고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뭐 계속해서 부딪혔던 부분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좀 증산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지만 네. 사우디가 계속 요구를 거부했었고 감산하다 이번에 또 감산을 하는 거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유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여서 어떤 가격 방어를 하기 위한 어떤 정책적으로 나오는 술책인데 이런 것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근데 주가가 만약에 이것 때문에 큰 폭으로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그 핑계가 맞아요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든 스마트한 선제적 조건은 시장이 옳다예요. 시장은 그러한 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고 있고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
단기적으로 나온 잡음에 불과하지 않을까. 추후 흐름들을 또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후로 제가 이제 또 발언할 기회는 없으니까 네. 또 뛰어나신 분들이 추후 또 일정들을 포함해서 유가 향방을 알려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 오늘 요 이슈 있은 뒤에 유가가 보니까 배럴당 WTI가 60달러대에서 지금 70달러대로 10달러 정도 올라가긴 했어요. 그렇죠. 이거 이게 100달러 이게 넘어가나 이게 이슈인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네. 로이터 통신 내용 보니까는 요 116만 배럴 감산하면은 한 10달러 정도 오를 수 있다 정도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10달러. 예, 그러면 70달러에서 80달러 밴드 중반이 될 텐데 네. 우리가 시장에서 가장 제대로 그래도 리오프닝 효과부터 시작해서 변동성이 적은 유가 레벨을 저번에 기억은 골드만삭스 얘기하는 75달러에서 85달러 정도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정도 밴드 속에 들어 있다라는 게 좀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더라도 85달러 정도면은 이게 작년 올해 1월달 고점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넘어서게 되면은 일단 워닝 시그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보기에는 일단 경기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건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수치 올라가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좀 추후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반응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일단 85달러 전고점 부근을 넘어서는지 정도만 일단 확인을 하신다면은 체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85라는 숫자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주말 전에 금요일 밤에 이제 미국 증시 보니까 나스닥 중에서도 빅테크만 강세를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왜 여기만 이렇게 잘 나가요? 일단은 은행주, 그러니까 원래 촉발됐던 것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출 수 있다. 네. 더 이상 금리 인상을 안 하고 시중금리가 확정이 될 것이다. 혹은 더 나아가서는 피봇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즉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성장주는 피해주야라는 인식들이 사라졌다라고 봐야겠죠. 또 실질적으로 근데 또 어떤 속내를 까보면은 또 현금 많고 돈 잘 벌고 있는 건 빅테크밖에 없었고요. 또 그런 측면에 있다가 은행주의 부실 우려 급락이 역시 빅테크밖에 없다는 심리가 더 가중됐었고 그 흐름들이 계속 강조되는 흐름들로 전개가 됐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지금 많아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앞서 지금 유가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오늘 밤에 나스닥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까 장중에 좀 나스닥이 장주폭이 컸었고요. 네. 조금은 아까보다는 뭐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수준이긴 하지만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유가 급등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인플레이션 자극하는 요소가 될 테니까는 네. 나스닥의 추세는 약간은 꺾일 수도 있는 건 맞고요. 근데 이게 일희일비하지 않다는 게 맞는 게 지금 이 유가 급등 때문에 나스닥이 추세적으로 꺾일 것이냐? 그리고 제가 보니까는 코리아 같은 경우 S&P 500을 많이 추세를 하거든요. 네. 근데 S&P 500 자체도 지금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빅테크 있잖아요. 네. 빅테크가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게 우리 중소형 은행 최근에 그 중소형 은행 문제들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게 보면 현금이 달리는 그게 해서 IPO가 어렵다는 게 핵심 포인트였거든요. 빅테크 업체는요, 제가 과거 10년 동안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면 그 번 거를 가지고 어떤 다른 성장성 있는 섹터 혹은 사업에 투자할 수 있을지는 지금 고금리 시대 저금리 넘어갈 때 판단할 수 있다는 거고 네.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도 아크인베스트라든지 빅테크 업체를 주는 ETF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하니까는 지금 시장의 결이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경주마 첫 번째 순서죠. 계좌를 부탁해 시작해 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시청자의 포트폴리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주 심플한 포트가 준비돼 있는데요. 우선 포트 상황 보시죠. 지금 뭐 대체로 수익이 비중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나 계시고 2차 전지, 소재주, 그리고 로봇주, 반도체주 주로 이제 유망한 업종으로만 깔끔하게 정리된 포트에다가 현금도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신청자의 이 포트폴리오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진입 시점이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네, 트레이딩으로 좀 나머지 자금은 좀 회전을 시키시는 것 같고 잘하고 계신 거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시장 흐름에 잘 대응하고 계시는 흐름이라 좀 뭐라 그럴까요? 안심이 된다? 좀 안심이 된다라는 측면의 포트폴리오를 오늘 마지막으로 보게 됐네요. 네. 네네. 굉장히 꾸준히 투자하시는 분이죠, 이런 분은. 예.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꾸준하게 투자했는데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유가 네. 솔루스 첨단 소재랑 로보스타가 비중이 60%거든요. 네. 그러면은 시장의 주도 섹터라든지 그런 거는 아닌데 아니 종목이라든지 내용은 좀 이따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너무 안정성 위주로 좀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요 대부분 차트상에서 주도 섹터가 갈 때 안 오른 거 고른 겁니다. 아. 예, 처음에 오를 때가 주도 섹터라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 섹터가 올라갔으니까 지금 네. 쫓아서 올라가긴 했지만은 지금 종목들이 로보스타 같은 경우도 이따 말씀드리긴 하겠는데 조금 늦게 주도 섹터를 잡아서 네. 그래서 비중이 조금 높은 것도 좀 아쉽고 그리고 종목 그리고 이제 뭐 포트 말씀드려볼까요? 말씀드린 김에 이게 종목 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 8종목이 적당하다 생각을 해요. 종목. 네. 우리가 종목을 늘리는 이유는요. 섹터도 중요하지만은 깨질 때 덜 깨지기 위함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거가 쉴 때 내 건 올라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나눠야 되는데 너무 성장성 섹터 위주로만 대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포트 분산도 일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포트가 개수가 한 8개 정도 적당하다 하시는데 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시장에 하이 리스크가 있을 때는 지금 종목 개수를 늘리는 게 맞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좀 압축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시장에 따라서 다르게 대응해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분의 경험과 스킬이 어느 정도 수준에 달했느냐이고 다만 제가 추측하는 거는 로보스타와 솔루스 첨단 소재가 최근 10% 수익을 보셨다라는 건 최근 흐름에 또 올라탔던가 그 전에 뭘 갖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뭔가를 차익 실현하고 잘 들어갔는데 또 바로 10% 이상의 수익이 나셨다라는 걸로 저는 비추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쁘지 않은 또 생각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어떻게 보면, 금액도 문제일 것 같고요. 금액이 뭐 1억 이하로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충분히 뭐 한 종목당 20-30%도 가능하다라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보면 순환매를 굉장히 빠르게 하고 계신 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추측컨대 제 생각이 말 수도 있고 박 차장님 생각이 말 수도 있는데 네. 이건 뭐 대질 신문이 안 되니까 만나뵐 수 없으니까. 네. 투자자가 좀 나이가 젊다 아니면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다. 저는 젊을 것 같습니다. 좀 왜냐하면 공격적인 제가 성향.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 솔루스 첨단 소재가 가장 최근에 지난주에 뒤늦게 이제 장대봉이 한번 터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잡았는데 10% 수익 중이라는 건 그 저점 초반부에 잡으셨다는 거거든요. 저점을 잡았던가 올라가는 초입에 잡았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실력이 좀 그래도 되시는 분이 아닌가 그냥 제가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삼성전자 얘기부터 빠르게 좀 먼저 들어보죠. 삼성전자 72,000원대 들어가셨으면 저는 그래도 이분 양호하게 들어가셨다고 생각해요. 여기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네. 근데 지난주에 이제 삼성전자 64,000원까지 갔었거든요. 오늘은 조금 빠지긴 했는데 삼성전자 이 반도체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턴어라운드 기대감보다는 좀 놓여 있는 이슈들이 이제 그러니까 팬티까지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네. 모르는 상황이 없다라는 거죠. 안 좋은 상황이 다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실적 또한 저조할 것까지도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차곡차곡 올라갔던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마이크론이 먼저 실적 안 좋게 발표했고 앞으로 우리의 계획은 이것이야 라고 말했을 뿐인데 마이크론이 주가 급등이 나왔고 네.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도 덩달아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요 대기 자금들이 노리고 있다가 이미 악재가 충분히 노출되어 있는 기업들이 명분만 기다리고 있다가 그것이 악재를 털어버리는 모습이 나올 때 올라타서 들어오는 수급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는 물론 이제 실적 발표 안 좋게 나올 거고 매를 한 대 맞아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흔들린다고 한다면 저는 매수 기회이고 제가 7만전자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못 보고 마무리 져서 죄송합니다만 계속 문을 두드리려고 그래도 64,000원 올라갔다가 뭐 67,000원, 8,000원까지도 올라갔었거든요. 네. 가장 안 좋을 때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 조만간에 7만전자를 돌파하는 날이 그래도 곧 오지 않을까 좀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주말 사이에 나온 이 수출입 동향 보니까요. 3월에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는 물론 여전히 좀 미진하긴 한데 MOM으로 따지면 전달보다는 50% 이상 개선된 이런 모습 나타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놓고 이게 분기 말에 나오는 뭐 현상이다. 4월에는 다시 또 역성장할 거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세요. 차장님 어떻게 보세요? MOM 대비해서 개선된 수치라고 나오고 이유는 리오프닝 효과 때문에 반짝 경기가 좋아진 것이라고 보시는 분들은 MOM 대비해서 잠깐이라 얘기하시는 거고 네. 그렇지 않다 여전히 추세적으로 침체 때에 빠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잠깐이다 얘기하실 거고
이게 그럼 말을 하느냐에 따라 논리를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보느냐에 따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실질적으로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 삼성전자 하이닉스 바닥 찍고 올라온 이유. 하이닉스는요 진짜로 굉장히 적자 폭이 좀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밑에서 올라온 폭이 꽤 크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닥 기대감 혹은 삼성전자가 분기별로 어떻게 보면 적자라든지 안 좋은 지금에 나오면은 그 이후에는 그래 최소한 1년 어느 정도 꽤 상승이 있었다라는 우리 개인분들의 베팅 부분 그리고 베팅한 이후에 시장 그 수익을 냈었다라는 확신 이게 종합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 때 기존 감산을 20% 정도 한다 했는데 25% 정도까지 감산에 대한 좀 더 언급했다는 점 네. 그리고 이번 주 4월 7일 날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앞두고 있다는 점은 그런 메커니즘이 다 종합이 돼서 기대감으로 있을 수 있다는 부분으로 좀 나오는 중 같고요. 그리고 이제 4월 7일 날 실적 발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스탠스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인 게 과거 두 번의 경우와 지금의 경우는 조금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항상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올해 그렇다는 건 투자가 아니고 투기라 볼 수 있겠고 네. 앞으로 스위칭 되는 시점이 4월 7일 이거 그 외국인 수급 보는 거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삼성전자를 네. 들고 계신데 삼성전자 약간 주식이 좀 재미는 없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또 반도체 소부장 쪽도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 것 같고 네. 소부장을 하느냐 삼성전자를 하느냐 뭘 기준으로 고민을 해야 돼요? 소부장은 3월 말까지 한 차례 랠리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음봉 눌림목을 기다리면 저는 좋은 전략이라 보고 있고 그 주초반 그러니까 4월 첫째 주에는 반도체가 오늘 흔들렸던 부분에서 음봉이 하나 나올지 세 개 나올지 흔들리는 단기 조정은 있을 거예요. 네. 그때를 노려서 눌림목 매수를 들어가는데 저는 뭐 그냥 신랄하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자라면 삼성전자가 4월 7일 날 실적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마이크론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미리 3월 마지막 주 여러분들 삼성전자 수급을 보시면 미친 듯이 들어옵니다. 외국인들이. 저점에서 미친 듯이 들어왔고 크게 수익 본 거 없어요. 그때 들어온 자금들이. 그러면 오늘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내일 만약에 음봉이 더 나온다. 저는 제 계획은 4월 7일 이전까지 지금 현금 10% 있는 것을 저는 분할 매수해 두셔라. 추가로. 그러면 비중 30% 맞춰 놓으시고 네. 나머지 자금으로는 트레이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이 4월 달에 더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또 섹터들이 또 연출될 수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30, 30이 너무 많으니까 20, 20씩 그러니까 종목에 20, 20씩으로 줄여 놓으시면 종목은 최소 3개, 4개는 더 늘릴 수가 있죠. 그러면 포트가 안정적으로 30% 중장기로 삼성전자 끌고 가시면서 나머지 종목으로 트레이딩을 계속해 나가시는 전략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실적 발표가 나오는 즈음에서 삼성전자 추가 매수를 해라? 아니 미리 들어가. 미리 해봐라? 네네. 어. 분할 매수를 미리 하시고 네. 저는 실적 발표 날 악재의 소멸로 인식해서 삼성전자는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보여집니다. 이 의견 동의하세요? 차장님? 동의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최근에 줄 알았는데. 동의합니다. K칩스법 네. 때문에 세금 감면 효과가 그 EPS 추정치가 높아진다는 골드만삭스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 외국인 아까 제가 외국인 수급 말씀드렸는데 외국인 수급 그 K칩스 확인하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밸류에이션 좀 변화는 충분히 있을 수가 봅니다. 왜냐하면 코리아저 디스카운트는요 이게 이익이 얼마큼 성장하느냐 했는데 네. 이익 성장성이 좀 둔화되는 거가 1분기 특징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번에는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매물 벽은 어떻게 해요? 지금 이게 7만 원에서 10만 원대 매물 벽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건 맨날 듣는 질문인데 벽은 깨라고 있는 거예요. 2차 전지 깨고 올라가는 거 보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랠리가 터진 종목군의 특징들 특히나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종목 중 하나가 삼성 엔지니어링이에요. 지금 최근에 주도주급으로 부상하고 있거나 시장의 강세 배경을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은 네. 당연히 못 깰 것 같던 벽들을 깨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SNS텍 보시면 또 앞전 매물대를 또 돌파해 줬고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난 종목이 많다라는 건 앞으로 그런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물벽이 있다고 해서 미리 지레짐작으로 겁먹을 필요 없고 네. 조정 기간이 길면 길수록 매물벽을 돌파할 확률이 높다고 보세요. 지금 조정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돌파할 때는 물론 큰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겠죠. 하지만 지금 충분히 돌파 가능성 저는 염두에 두자. 모두가 좋지 않고 있고 의심을 하는 자리일 때 네. 뚫릴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네, 솔루스 첨단 소재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2차 전지 핵심 소재 동박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번 IRA 그 세부 규정 나왔잖아요. 네. 수혜라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포함됩니다. 네. 이게 포일이라고 해서 물질에 들어간 거예요. 머티리얼즈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기존에 우리가 부품에 포함이 안 돼서 포일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고, 아까 이제 솔루션을 말씀드려서 조금 제가 지금으로 좀 시간 연기했는데 네. 그 동박 3사가 있습니다. SKC, 우리가 알고 있는 일진 머티리얼즈인데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롯데케미칼이 샀죠. 그리고 솔루 첨단 소재 세 군데인데 네. 솔루 첨단 소재는 아직 적자예요. 지금 주가가 강하게 반등하기에는 조건 같은 경우는 턴어라운드인데 아직까지 실적 전망 자체가 물론 올해는 전망이 턴어라운드 하는데 네. 다른 종목들이 좀 더 이익 성장성이 높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다른 종목들 갈 때 물론 솔루션 동방은 다 눌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더 눌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이런 그 시행령에 대한 수혜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수주 잔고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제가 보기엔 뭐 기다리면은 그러더라도 부담은 적은 자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IRA가 배터리 자체는 북미 안에서 생산을 해야 되지만 소재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만들어서 보내도 된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그럼 동박 외에도 좀 수혜를 받는 섹터들이 더 있겠습니다. 더 있는데 네. 2차 전지는 다들 아시겠지만 자 요거 하고 제가 바로 부연 설명 드릴게요. 네. 오늘 보시면 패턴을 보시면 에코프로 못 갔고요. 그다음에 LNF는 그간 에코프로 상승에 뒤처졌기 때문에 뒤늦게나마 상승에 동참했던 분위기. 네. 그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캠 이 정도. 근데 여기서 상한가를 들어간 게 코스모 화학인데 패턴을 보시면 에코프로 한 달가 3월 달에 강했는데 3월 달에 약했던 2차 전지 소재들이 오늘 그 벽을 뚫으면서 강하게 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 내에서도 위치와 쉼에 따라서 탄력의 강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환매가 그만큼 빨리 가고 있다는 얘기고 3월에 강한 종목은 4월에 조심해야 되고 네. 3월에 약했던 종목은 4월에 강세를 보일 수 있다. 이거 귀결이 되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삼성전자가 OLED TV 시장 재진출, 그다음에 OLED 시장 캐파의 어떤 시장 캐파의 증가, 애플의 OLED 패널을 많이 쓰겠다는 이야기들과 함께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솔루스 첨단 소재는 동박은 거의 미미합니다. 매출 규모가. 그래서 움직였던 이유가 OLED 쪽이었다고 저는 보는 거죠. 네. 그때 LX 세미콘과 덕산 네오룩스 같이 움직여줬어요. 그러니까 솔루스 첨단 소재의 색깔은 2차 전지 소재나 부품으로 봐서는 안 되고 OLED라고 봐요. 최근에 LCD 패널도 급등하는 모습들, 가격이 움직여버리니까 LG 디스플레이가 급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런 흐름들이 OLED 시장의 개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쓰고 있는 우리의 태블릿 PC, PC 모니터, 스마트폰 전부 OLED로 바뀔 겁니다. 그런 수혜 기대감이 솔루스 첨단 소재에 있다. 2차 전지 쪽으로 움직인 거는 아니라고 보여진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로봇주 얘기 해보죠. 이제 로보스타 이분이 투자를 하셨는데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시는 분들은 많이 봤는데 로보스타 하시는 분이 등장했어요. LG전자의 계열사잖아요. 네. LG전자 이제 로봇주는 다 네 글자인 것 같아요. 로보스타, 로보티즈 이런 식인데 LG의 로봇 사업이 뭐가 좀 구체화되는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입장에서는 우리 로봇주 투자할 때 있잖아요. 네. 일단 LG에서 어떤 사업을 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시장이 로봇 쪽으로 얼만큼 또 가느냐도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로봇이 가다가 좀 조금 쉬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투자, LG투자, 현대차에서 감속기까지 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새로운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중소형주 쪽들밖에 안 나오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조금 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LG전자의 투자 방향이랑 같게 볼 수 있으면 당연히 그렇지만 그걸 가시화되는 시기는 로봇은 조금 쉴 수 있다고 봅니다. 쉴 수 그래서 있다. 네. 시간을 좀 보고 판단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우리 이정민 본부장님 이 포트 주인공께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30초만. 네, 잘하시고 계시고요. 수익 난 종목은 좀 이제 로스컷 잡으면서 리스크 관리만 하고 익자컷이라고 그러죠. 익자컷만 잘 대응하시면 지금처럼 기민하게 움직이시고 삼성전자는 좀 중장기 마인드로 계속 유지해 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 말씀드려요. 자신에게 자기 자신에게 좀 칭찬도 좀 해주시고 자신감을 좀 많이 가져가셔라. 그러나 리스크 관리 없는 자신감은 허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정민 본부장님도 자신감 가지시기를 희망하고요. 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두 분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혹시 뭐 본인의 계좌 상황이 궁금하신 분 저희가 이 아래 메일 주소 띄워드립니다. 여기로
본인의 계좌 상황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매주 월요일에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 한번 준비해 볼 차례죠.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내일의 주도주 확인하는 경주마 시그널, 이 다양한 섹터 골고루 섭렵하고 계신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영훈 이사님은 증권업계에 지금 몇 년째 종사하고 계세요? 몇 년째 주식창을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제가 94년부터 94년. 예. 거의 한 지금 30년 가까이 지금 하고 계신 네, 거네요. 그렇게 됐습니다. 30년 동안 주식창을 보시면 뭐가 좀 달리 보이는 게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항상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정이 많으신 정원정 차장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네네. 아직도 이 이영훈 이사님과의 세대 차이가 난다. 항상 그 말씀하셨던 거 아직도 유효한 건가요? 계속? 아니요, 방송 전에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네. 생각보다라고 얘기하면 또 실수니까 세대 차이가 거의 안 나는 것 같았습니다. 세대 차이 안 나는 네네. 부분. 알겠습니다. 오늘도 뭐 케미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2분기가 이제 본격 시작됐습니다. 4월 증시를 주도하는 흐름이라면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좀 꼽아볼 수 있을지 한 번씩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이사님. 일단 지금 저는 4월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오늘 갑자기 돌발적으로 그 감산에 대해서 석유 감산에 대해서 이제 오펙 플러스가 이제 그 발표를 하면서 조금 그 환율도 오르고 약간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일단 여건으로 보게 되면은 터미널 레이트가 어쨌든 도달했든지 아니면 거의 다 온 상황까지 이제 확인이 된 상태고 네. 그다음에 이제 SVB 사태를 통해서 할 수 있었던 거는 결국 미국의 경제 체력도 거기까지다라는 거. CMBS 같은 경우 상업용 모기지 채권 같은 경우도 지금 손실폭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CPI라든지 아니면 이제 주택 가격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꺾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보게 되면은 이제 갱신되는 그 렌터 비용이라든지 이런 그 쉘터와 관련돼 있는 비용들이 확연히 꺾이는 시점이 곧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4월은 상당히 긍정적인 그림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여전히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다만 이제 오늘 그 유가가 그 감산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80를 지금 넘어섰는데 그 WTI 기준으로 보니까 $81까지 아까 올라온 걸 봤는데 네.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이슈이긴 하지만 이게 경기를 부러뜨리거나 그럴 상황이냐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약간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지 않나 뭐 그 정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차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지금 마지막에 얘기해 주신 그 감산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나라 시장 자체에 대한 심리적으로는 약간 조금 위축시켰다고 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걸로 인해서 뭐 시장이 꺾이거나 어쨌든 다시 한번 이제 크게 뭐 떨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좀 아쉽게도 주말 사이에 미국 쪽에서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시장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코스피는 조금 빠지면서 끝나긴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슈 때문에 약간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떨어지긴 했지만 네. 뭐 이 감산으로 인해서 시장이 다시 한번 침체를 간다거나 아니면 또 급락이 나온다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고 최근에 어쨌든 시장 흐름을 보시면 대형주들은 아직 좀 많이 못 갔었어요. 오히려 이제 개별 종목단들이 힘을 내는 종목들도 있었고 그렇게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는데 당분간은 좀 그런 흐름이 조금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뭐 지금 연초부터 계속해서 뭐 넓게는 2,300 중반부터 2,500까지 어쨌든 박스권 내에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조금 계속 되고 개별 종목들로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눈에 띄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흐름이 계속 3월에 이어서 4월에도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것 같네요. 지금 경기 침체가 하반기에 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2분기로 놓고 봤을 때 4월에는 좀 희망적으로 보셨고 뒤로 갈수록 좀 뭐 주식이 좀 힘이 빠지나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게 이제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쉽지 않을 거다. 네. 이제 그게 파국을 부를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일단 이번 부채 한도 협상은 다음 내년에 있을 그 대통령 선거하고 또 직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인플레의 원인이 바이든 때문이냐 트럼프 때문이냐 그다음에 SVB 사태 같은 것 경우도 바이든이 초래한 거냐 트럼프가 초래한 거냐에 대한 이제 그 원인에 대한 싸움 이런 것들이 지루하게 갈 수밖에 없고 그럼 공화당 입장에서는 지금 바이든이 돈을 많이 풀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재정을 갖다 보존을 해주거나 그 더 늘려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타이트하게 가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맞물리게 되면은
이제 6월, 7월 FOMC를 앞둔 상황에서 굉장히 노이즈가 좀 있을 수 있고 이게 또 정치권에서 이렇게 심각하게 노이즈가 있을 경우에 지금 사실 그 미국의 어떤 뱅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된 게 아니라 덮인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애매한 구간에서 살짝 좀 노이즈가 발생이 된다고 했을 때 자칫 잘못해서 헛발질을 한번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5월 중순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금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좋은 조언을 주셨고요. 오펙 지금 감산 얘기 1부에서도 저희가 잠깐 다뤘는데 2부에서는 좀 기회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유가가 오른다 그러면은 뭐 정유주 이런 거 괜찮다 생각을 하는데 어떤 섹터를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 될지. 뭐 일단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정유 화학주들이 조금 뭐 유가가 올라가면 수혜를 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네. 사실 이제 1년 전 유가나 지금 비교해 보면 사실 유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흔히 네. 말하는 레깅 효과 이런 것도 아직은 나올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반대로 유가가 올랐으면 사실은 이제 악재라고 생각하는 이제 뭐 해운주나 그다음에 이제 항공주 이게 좀 악재라고 얘기를 해서 또 떨어진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 항공주나 해운주 같은 경우는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리오프닝이 되고 그래서 지난주까지 보면 LCC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 나왔거든요. 네. 올해 이제 실적도 몇 년 만에 턴어라운드 할 거다라고 예측되는 이제 예상되는 뭐 제주항공이나 뭐 티웨이항공도 있고 해운주 같은 경우에도 뭐 대한해운 뭐 이런 종목들 보면 몇 년 만에 영업이 흑자로 돌아설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유가가 올랐다라고 해서 단순히 뭐 하루 사이에 5% 올랐다라고 해서 해운주 악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작년에 비해서 유가가 더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이 해운주나 이 항공주 물론 실적이 나오는 것까지 체크를 해보셔야 되긴 하겠지만 항공주 해운주에 그렇게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실적 괜찮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4월이 됐지만 여전히 코스닥이 주도하는 흐름 계속 이어지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코스닥 수익률이 지금 전 세계에서 주요 증시 중에 우리 코스닥이 제일 높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네. 그 이제 작년 하반기엔 또 전 세계에서 러시아를 제외하고 우리가 제일 낮았었기 때문에 이제 그 효과도 좀 분명히 있는 거죠.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급하게 많이 올라오는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을 보시면은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2차 전지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강하게 폭발을 했었고. 네. 약간 뭐라 그러죠? 밈주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실적도 수반이 되고 하는 거고 성장성까지 가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요즘 최근에 사실 2차 전지 주식은 약간 코인 주식 움직이듯이 좀 굉장히 그 뭐 기술적 지표 의미 없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그림을 보여줬잖아요. 그런 어떤 흐름이었었다고 본다면은 저는 이제 앞으로 4월 적어도 한 달 정도는 그게 좀 수급이 이전과는 좀 다르게 좀 분산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대형주 쪽에서도 그 뭐 거래소 쪽에 지금 뭐 저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확인을 지금 해가고 있는 반도체 섹터도 좋고. 네. 그 다음에 2차 전지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 IRA 시행령 발표 났지만은 거기에서 수혜가 이제 바로 지켜질 거라고 생각했던 그 전에 핵과 관련되어 있는 엔캠 같은 주식 오늘 급등한 걸 보시면은 역시 네. 또 다른 대안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순환매가 빨리 돌아가면서 전체적으로 지수를 한 단계 조금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이제 코스닥의 주도 흐름이 이어가면서도 코스피 쪽 대형주도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띨 가능성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는데 차장님도 동일하시나요? 저는 아직 대형주가 이렇게 뭐 강하게 간다라고 이렇게 보기 좀 어렵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물론 이제 뭐 업종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많이 싸지어 있는 상황이고 거의 바닥 근처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 1분기,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실적이 안 좋고 이제 3분기부터 이제 회복을 한다라고 하면 주가는 미리 움직일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바닥이 진짜 확인되는지까지 반도체 쪽은 하고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네. 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반기에 이제 영업이익이 가장 크게 높을 거다라고 예상하는 게 현대차가 지금 예상이 나오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 이제 올 한 해 영업이익이 한 10조가 좀 넘을 거다라고 예상이 합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지난해가 한 9조 8천억, 9조 9천억 가까이 됐으니까 지난해보다 소폭이지만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한 7조 2천억 정도였는데 올해는 8조가 넘어갈 거다라고 보면 한 10% 이상 영업이익이 늘어날 거다라고 컨센이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자동차 업종은 나쁘진 않다. 뭐 그지만 굳이 고른다고 하면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좀 나을 것 같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 대형주들이 좀 많이 안 움직인 상황에서 이제는 대형주가 다 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1분기가 끝나고 4월에 됐으니까 실적이나 이런 게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을 보시면서 실제로 나오는 그런 대형주 위주로 먼저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보다 기아라고 보시는 건 뭐 때문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대차는 지난해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그냥 쭉 소폭 오르는 정도, 1, 2% 정도 오르는 정도 수준인데 기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연간으로 봤었을 때 10% 이상 정도 성장할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제 개인적으로 느낌 봤었을 때는 현대차보다는 기아의 수급도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네. 차트 움직임도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저희 그 하창봉 대표님이 기아를 굉장히 강조하고 계셔가지고 한번 여쭤봤어요. 아, 네. 네. 안 그래도 지금 대형주 중에서도 오늘 이제 현대차, 기아 이쪽을 좀 집중적으로 오늘 좀 파볼까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3월에도 자동차 수출이 역대 최대 찍었던데요, 네네. 이사님? 지금 일단 글로벌 탑3 안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기는 한데 그런 실적의 어떤 상당 부분이 지금 그 내연기관 쪽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전기차는 아직 그 작년 대비로 했을 때 크게 신장하는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아이오닉 6라든지 이런 것들의 반응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긍정적일 수는 있긴 하지만 IRA 시행령이 지금 이제 확정된 상황에서 현재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미국으로 전기차를 국내에서 만들어 가지고 수출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네. 그거는 지금 사실 이제 렌터카 쪽에 들어가는 거 외에 일반 소비자한테 파는 거는 사실 이제 혜택을 못 받는 구조잖아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분명히 숫자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면이 일정 부분 주가에 반영은 될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네. 앞으로 전기차 쪽에서 얼마만큼의 이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동인을 보여줄 것이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현대차에 대해서는 그룹에 대해서 좋게 보는 거 하나는 여기가 보스턴 다이너믹스라고 하는 회사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 로봇 관련돼 있는 쪽이 요즘 핫한데 실제로 보면은 실제 그 부분에 있어서 수혜가 되고 캐파를 키울 수 있는 데는 보스턴 다이너믹스가 어쨌든 국내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니까 네. 그게 사실 메인일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면 그거와 연관이 돼가지고 지금 좀 분산이 돼 있는 그 지분도 있지만 또 이제 기능적으로 분산이 돼 있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같이 한번 살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우리 현대차는 미국에서 왜 그렇게 잘 팔리는 거예요? 뭐 내연기관차 잘 팔린다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에도 좋은 차 많잖아요. 왜 이렇게 잘 팔릴까요? 뭐 아무래도 가격적인 메리트도 좀 있을 것 같고 예전에 비해서 어쨌든 현대차의 위상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밑에서 올라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 정도 진출한 지 오래됐고 그 사이에 이제 현대차, 기아에 대한 이미지도 좀 많이 나아지지 않았나 생각을 했고 또 한 번 이제 올라가 버리고 나니까 네. 이제는 이제 판매 대수나 이런 것들도 좀 더 좋아진 상황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내연에서 이제 전기차나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네. 친환경 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아직은 그쪽 뭐 판매가 아까 이사님 말씀하신 높지는 않아서 그 부분이 우려가 되긴 하는데 그 부분도 언젠가는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 현대차의 기술력도 전기차에 대한 기술력도 인정받으면 내연기관 차가 많이 팔린 것처럼 현대차나 기아차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 자막이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다시 현대차를 담고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2018년부터 줄기차게 매도를 해왔던 외국인들이 갑자기 작년부터 이렇게 담고 있다. 이것도 좀 긍정적인 요소 아닌가요, 기사님? 일단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이 원하는 어떤 액션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배당도 작년 같은 경우 이제 7,000원을 했거든요, 연간으로. 그럼 연간 7,000원 같으면은 우선주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7%가 넘을 겁니다. 한 8%는 조금 8%는 안 될 것 같고 7% 중반 정도 될 것 같고요. 네. 보통주로 따져도 지금 4%대 뭐 근처까지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배당 메리트도 분명히 있고 주주 환원 정책이라 해서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는 것도 이미 밝힌 게 있고 네. 그다음에 미래 사업과 연계를 해가지고 지금 사실 현대차 그룹 자체가 좀 가만히 보면은 뭔가가 이렇게 좀 시스템화돼 가지고 좀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UAM 관련해 가지고도 사실 현대차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네. 그다음에 또 아까 로봇 얘기 말씀드렸지만 로봇 관련해서는 보스턴 다이너믹스를 굉장히 결과적으로 되게 싸게 산 거거든요, 지금. 지금 그 밸류 평가 받는 거 보면은 처음에 인수했던 가격의 5배에서 10배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24년 상장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또 상장이 막상 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현대차 그룹에서 하고 있는 게 수소 관련된 비즈니스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폐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배터리 유통, 폐배터리 이제 저기 수거해가지고 재활용하는 부분 이런 것들까지 다 지금 비즈니스상으로 지금 잡아놓고 있고 네. 현대차의 중고차의 밸류를 높이기 위해서 중고차 사업도 지금 이제 진출을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그 미래에 대한 준비가 참 탄탄하게 잘 돼 있는 기업이다. 이런 맥락에서 배당 잘 주고 또 이제 전체적으로 경기가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중국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한국 주식을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당연히 눈에 띄는 거는 바닥에 있는 현 반도체 섹터,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이런 쪽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국인들이 지금 사들어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잘 나가는 건 확실히 알겠는데 우리가 또 돌다리를 또 두들겨 봐야 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좀 두들겨 보겠는데 우리 경제가 지금 뭐 하반기로 갈수록 되게 어려워진다고 하니까 지금은 이제 현대차 수출도 잘 되고 하지만 하반기에 이거 좀 꺾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미래 부분이어서 뭐 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예측을 네.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저는 그렇게 뭐 나쁘게 보진 않거든요. 물론 이제 이 미국과의 좀 이 금리나 어쨌든 우리나라 금리도 좀 보아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네. 단순히 이제 뭐 이 하반기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주식시장에 특히 참여자분들은 그러면 내가 정리를 해서 현금으로 좀 가져가야 되냐 이게 걱정이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전에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모를 부분이 있어서 일정 부분은 현금화를 하게 돼야 되지만 네. 이렇게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해서 다 주식 비중을 낮춰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제 상황이 안 좋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안 좋은 업종이 있긴 하겠지만 그와 반대로 실적이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 업종도 있거든요. 네. 차라리 그런 거를 고르기가 상당히 어렵긴 하지만 그런 걸 이제 골라주는 게 이 경주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네. 이걸 잘 보시면 해답을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주마 그런 프로그램 맞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선 지금 사실 이 현대차 리콜 문제도 네.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화재 위험 이런 거 계속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주식에 뭐 영향을 줄까요? 이것도? 줄까요? 사실 이제 기사화되지 않아서 그렇죠. 화재는 우리나라 차보다 중국 차들이 더 많이 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자동차들도 상당히 리콜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노이즈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그 도난 관련한 부분들이잖아요. 네.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이제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현대차가 잘못한 건 분명히 맞는데 이건 이미 수개월 전에 나왔던 거고 네. 이걸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다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좀 제한적으로 보이고요. 조금 더 그 기본에 충실해가지고 그 원가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제품을 좀 충실하게 만드시면 요즘 제네시스 만들어가지고 사실 판가도 높이고 마진도 굉장히 올라왔잖아요. 네. 그런 좀 고급화 이미지를 좀 더 갖춰 나가면서 회사의 어떤 방향을 정해주시면 현대차는 지금 그렇게 뭐 가격적으로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뭐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악재들 속에서도 사실 기회 요인도 있긴 해 보입니다. 이번에 그 전기차 보조금 문제, 보조금 뭐 현재 공장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못 받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렌트랑 리스로 하면은 전기차 보조금 받을 수 있다. 근데 이 렌트와 리스 비중이 이 작년에 5%였는데 이제 30% 가까이 벌써 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체질 개선이 어느 정도 된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 좀 희망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이런 부분은? 뭐 저는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어쨌든 이 현대차나 이 기아 쪽에서 전략이 어쨌든 미국 어쨌든 이 수혜를 받아 어쨌든 정책이나 보조금이나 받기 위해서 어쨌든 머리 쓰고 발빠르게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체질 개선을 이미 전부터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사실은 미국 쪽에서 나온 이런 법안들 IRA 법안도 사실은 이제 국내 기업들한테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상당히 대부분일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도 분명히 미국 쪽에서의 이 어쨌든 시장 점유율이나 실적 부분이 그렇게 크게 훼손되거나 나쁘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 공장이 더 완벽하게 더 지어진다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생산이 나오고 하면 더 이제 수혜를 받긴 하겠지만 아직 좀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네. 어쨌든 그 전에도 점차 체질 개선이나 했던 부분은 크게 나쁘지 않은 그런 전략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현대차 얘기 여기까지 일단 듣도록 하고요. IRA 관련해서 이제 배터리 업체들 한시름 좀 낫다 이런 평가들이 있긴 하던데 네. 또 일각에서는 이제 숨겨진 무슨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우리한테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됐는데 그 중에 이제 조금 우리가 아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은 FTA 대상도 아니었는데 이제 일본에서 생산되는 광물을 갖다가 똑같이 인정을 해준다라는 것 때문에 일본 배터리 업체들한테 이제 수혜가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경쟁이 좀 심화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좀 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저기
중국이라고 명시는 안 했지만은 네. 이제 소위 말해서 위험 국가, 그 위험 단체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네. 그 곳으로부터 이제 광물 수입을 이제 줄여라. 거의 이제 없애야 되는 25년부터 아마 그게 이제 제한이 되는데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거 아니냐.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우려감이 좀 사실 좀 있고 구체적으로 생산세액공제라고 하는 게 이번에 액수가 발표가 안 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서 약간 좀 혹시 한도 캡이 정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좀 제한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일단은 하나씩 말씀드리면 일본이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아예 똑같이 금지가 돼가지고 걔네들도 그 FTA 대상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못 받게 하는 게 우리한테는 좋긴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의 일본의 어떤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우리처럼 이렇게 공격적으로 확장을 해오지는 않고 있었고 네. 최근에 지금 그 계약을 하고 있는 대부분이 보면은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나라의 배터리사들이 다 미국의 이제 그 자동차 회사들하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놓고 봤을 때 그거는 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지언정 지금 당장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중국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한 가지 볼 수 있는 거는 그 중국으로부터 광물을 직수입하는 거를 제한을 두게 되고 이제 그쪽에서 생산을 못하게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더 우려하고 있는 건 뭐냐면 조인트 벤처로 해가지고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 최근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뭐 네. 포스코라든지 GS라든지 여러 군데랑.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규제를 받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우려인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 핵심 광물의 뭐 70% 이상을 80% 가까이를 지금 중국 거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네. 조인트 벤처까지 뭐 규제를 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면 중국 업체들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법인을 세워서 조인트 벤처가 됐든 뭐가 됐든 해서 신분 세탁을 해서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더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오히려 한국의 어떤 배터리 그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미국으로 지금 이제 일본 업체들이 들어간다고 하게 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장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이 장비가 필요한데 그 장비 역시도 중국산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장비들한테 기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장비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이제 소위 말해서 수주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그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놓고 보면은 전에 액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 애들이 굉장히 많이 장악을 하고 있는 시장인데 네. 현지에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중국 기업은 못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으로 현지 진출을 결정을 했거나 이미 진행하고 있는 엔캠이나 동아 기업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기회의 모멘텀이 생긴다는 측면에서 조금 지금은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조금은 더 긍정적인 쪽에 포커싱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희망을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4월에 또 주목해야 될 섹터, 빼놓을 수 없는 섹터가 제약 바이오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째서 그런 겁니까, 차장님? 아무래도 이제 학회나 이런 부분이 지금 예정이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가를 해서 새로운 기술이나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긴 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 주식시장은 좀 약간 위축돼 있긴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셀트리온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려고 했었지만 전반적으로 바이오 업종이 홍풍까지 나오진 않았거든요. 물론 이제 개별 종목들로 뭐 삼천당 제약이나 이런 것처럼 임상 관련된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많이 움직이지는 않았는데 사실 이제 예전만 하더라도 이제 무슨 학회에 나갔다 기업들이 어느 참석했다라고 하면 그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긴 했거든요. 네. 그렇지만 요즘에는 단순히 이제 참여했다고 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 학습 효과가 이미 다 돼 있기 때문에 단순히 참여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적으로 이제 임상까지 되고 그다음에 라이센스 아웃이 되는지 이런 기술 협약되는 부분까지 되면서 실적이 올라가는지까지 저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단순히 이제 기대감만으로 이제 바이오 쪽을 아직 매수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아직 많이 싸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트에 조금씩 이제 괜찮은 종목들 위주로 선별해서 담아가시는 거는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틀 만에 파산한 게 스마트폰 때문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런데 이 파산도 빨랐지만 수습도 아주 빨랐다는 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덕분에 이제 연쇄 폭탄 터지지 않고 다행히 이제 큰 고비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희망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거 아시죠? 진짜 경주는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